1945년 4월 28일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하기 불과 이틀 전 미국군이 다하우 수용소로 진군했습니다. 많은 부대가 참여하였고 시설의 규모를 감안할 때 어느 부대가 먼저 들어갔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장 높은 계급의 장교는 해닝 린덴 준장으로 그는 수용소에 있던 SS 장교들의 항복을 수락했습니다. 다하우는 대량 학살을 처음으로 보여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유럽 곳곳에서 발견되는 노천 무덤과 가스 살해 장치가 그 예입니다. 해방되기 수개월 전 다하우와 같은 강제 수용소는 수감자들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은폐하는 일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이 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탈영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문서를 불태우고 증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수감자를 제거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거할 물자도 없었고 총으로 쏠 총알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가스로 대량 학살할 자원도 없었습니다. 장교들은 연합군이 도착할 경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탄약을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탈영과 식량 위기 이후 다하우 수용소는 극히 소규모의 SS 장교 집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병력 대부분은 알프스로 후퇴하여 엄폐물을 갖추고 저항할 계획이었습니다. 1945년 4월 미국 군의관 해럴드 포터가 다하우 수용소 해방을 돕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포터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인상을 영원히 간직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다다르자 엔진이 고장난 50대의 거대한 기차를 발견했습니다. 각 객차마다 시체가 가득했고 수천 명의 시체가 있었고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하우 중심부에 위치한 이 열차는 죽음의 열차로 알려졌으며 홀로코스트에 대한 최초의 주요 증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수용소 내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해럴드 포터는 편지에서 자신이 화장터로 끌려간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피트 정사각형의 방은 천장까지 시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썩고 냄새나는 엉망진창이었고 시체들의 얼굴은 보라색이었고 눈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부와 뼈에 불과했습니다. 다하우를 해방한 의사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 그 수용소에서 본 것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은 나치의 잔혹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사에서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토록 큰 폭력과 인간 생명에 대한 무시에 직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무너졌지만 다른 군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결의를 갖고 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이 다하우의 사진을 그런 식으로 찍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은 분노하여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사 15보 병사단의 병사들은 죽음의 열차를 보고 미쳐버렸다. 4명의 SS 장교가 항복하자 SS사단의 윌리엄 월시 중위는 독일군을 기차까지 호송하여 기차에 강제로 태운 뒤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처형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월시와 그의 부하들이 안으로 들어가 시체가 산더미로 쌓인 것을 보자 모두가 복수에 목말랐습니다. SS 장교 30명이 내부 수용소로 끌려갔다. 월시는 그의 처형을 명령했다. 상위 장교가 개입하여 자경단의 정예 실현 과정을 중단시키기 전까지 17명의 독일인이 사망했습니다. 다하우에서 본 것에 경노하고 미쳐버린 미국 군인들에 의해 약 50에서 120명의 독일인이 처형당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치는 출처에 따라 다르므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군인들은 포로들에게 무기를 주어 수년간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독일군을 원하는 대로 다루도록 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부상당한 독일 장교와 경비병에게 의료 지원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패튼 장군이 1945년 바이에른의 군사 총독이 되자 그는 다하우 해방 당시 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모든 조사를 차단했습니다. 복수심으로 독일 장교들을 총으로 쏜 자들은 결코 꾸지람을 받지 않았다. 아우슈비츠의 상황은 해방 전후 모두 매우 비슷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관계자들은 해당 시설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증거를 지우려고 시도하며 문서를 지우고 피해자들의 시체를 대량 화장했습니다.
다하우와는 달리 아우슈비츠는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7천 명의 포로들은 붉은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울었습니다. 소련군은 자신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히 풀려난 후 그곳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무덤, 뼈로 가득 찬 방, 수천 명의 처형된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담긴 가방 등이 그 예입니다. 1945년 1월 제107보 병사단 사령관인 바질 피트렌코 대령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여 해방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나치가 죄수들을 살아있는 해골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엄청난 증오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하우에서 일어난 일과는 달리 붉은 군대가 항복한 독일군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문서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련군이 독일 영토로 진격하면서 잔혹한 보복을 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은 아우슈비츠의 범죄에 직면해서만 커졌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부헨발트 등 다른 여러 수용소가 해방되자 붉은 군대는 다소 특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부 수용소는 계속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독일 장교들을 구금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밖에도 홀로코스트에 협력한 혐의를 받은 독일 시민, 자국 내에서 나치의 징역에 협력한 뒤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폴란드 시민, 소련 정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구금되었습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의 대우와 생활 조건은 제3제국 동안 학살당한 집단이 받은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 피비린나에 나는 다하우 학살. 미국인들은 1945년 4월 29일 다하우에 도착했는데 이는 수용소 대피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들은 점령된 유럽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 하나로 진군하던 중 4천 명의 포로를 태운 수송선을 발견했으나 제때 가로채지 못하고 독일로 계속 진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5보병사단은 다뉴브 강을 따라 60km를 이동해 히틀러의 군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고 수용소는 아주 조용했으며 SS 경비병들은 감시탑에서 수용소에 남아있는 수감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근무 중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외침이 그날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미국인들! 한 수감자가 군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경비원 중 한 명에게 등을 맞고 즉사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보병은 다하우의 탑을 발견하고 독일 장교들에게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SS 대원들은 자신들이 병력면에서 크게 열세임을 깨닫고 자리를 떠나 무기를 내려놓고 무조건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두 경비원이 무릎을 꿇자 미국 군인이 다가와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권총을 꺼내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가장 큰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기억되는 피비린내 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윌시 선장은 자신이 어떤 일에도 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는 미국 제7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마취과 의사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의료대의 핵심 구성원들은 전투의 가장 힘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유럽에 들어온 이래로 그는 끔찍한 부상을 입은 수천 명의 전사자들을 도왔지만 그들 대부분은 마지막 안도감으로 모르핀의 따뜻한 포옹을 느끼면서 마취과 의사의 손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윌시 대위는 다하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쟁의 최악의 잔혹 행위를 이미 목격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야망과 나머지 세상을 가르는 철조망을 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뼈만 남은 시체 더미는 영양실조로 인한 죽음과 분해되는 동안 햇빛과 자연현상에 장시간 노출되어 죽은 사람들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수감자들의 신발과 옷은 창고에 쌓여 있었고 사형수에게서 떼어내어
다음 수용소에 들어오는 수감자들에게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을 태우고 대량 학살의 증거를 없앤 화덕에서는 연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남은 수감자 3만 명이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굶주림과 물 부족으로 완전히 황폐해졌고 열악한 위생 환경과 변소 부족으로 인해 이가 없어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윌씨는 미국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나리오가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윌씨는 1945년 4월 29일 이후 동료 수감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다하우 학살로 알려진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살은 미국 보병 2개 대대의 도착에 직면하여 최초로 항복한 경비병들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군이 마침내 캠프에 들어올 때까지 고립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막루인 비타원은 독일군 경비병들을 조직적으로 총살한 곳이기도 한데 항복한 경비병들은 무릎을 꿇린 뒤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처형당했습니다. 월시 중위는 독일군 병사 4명을 붙잡아 약 120명의 유대인 시체가 실린 화물차 강제로 태운 뒤 잠시 그곳에 가두어 두었다가 냉혈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후 약 12명의 전쟁 포로가 석탄 창고에서 19세 포수에게 총격을 받았는데 스파크스 대령은 이 포로가 충격에 빠져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첫날이 끝나기도 전에 다우에 있는 사람들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의 생이 끝나갈 무렵 마취과 의사 윌씨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일종의 선망진전으로 돌렸습니다. 그에게는 미국 군인들이 목격해야 할 공포와 전쟁의 스트레스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미국군은 약 50명의 SS 군인들에게 야외에서 옷을 벗고 태양을 향해 팔을 들어 나치 경례를 하게 했으며 그들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물통을 던졌습니다. 이런 관행은 이전에도 경비원들이 유대인과 다른 수감자들에게 직접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팔을 내리면 처형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고 전에 독일군 50명이 총살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편지에서 마취과 의사는 학살이 논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편지 중 하나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 나는 내 동지들이 고문한 후 냉정하게 총살한 SS 병사를 붙잡는 것을 보았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지만 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았다. SS 짐승들이 포로들에게 행한 행동을 알고 난 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정말로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미국 제7군의 일부 구성원은 복수심에 불타서 건강한 유대인에게 소총을 주어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독일 포로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인간적으로 대우받고 학대받고 고문당하고 굴욕을 당했던 사람들이 곧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병원에 들어가 수십 명의 SS 장교와 일반 독일군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감자들 사이에서 경비원 권한을 행사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인 카포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구타당해 죽거나 막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며칠 만에 다우 학살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공식 수치에 따르면 독일군 포로의 수는 50에서 100명 사이였지만 다른 자료에 따르면 500명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장군은 수용소 해방을 축하하며 32,000명의 포로가 풀려났고 미군은 적군 300명을 사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상황은 거의 70년 후에야 알려졌습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 뉘른베르크 재판과 사형 집행.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진군하고 소련이 방역하여 베를린을 향해 진군하자 히틀러와 그의 장군들은 자신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45년 총통은 겁쟁이처럼 아내와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시체를 총리실 뜰에서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맞서 국가를 이끌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남자는 적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인물 2명이 같은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에서 국가사회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제국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도 소련에 맞서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매우 잔인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6자녀를 독살했습니다. 그러자 그와 그의 아내는 똑같이 냉정하게 자살했습니다. 제3제국의 중은사 조직의 최고 지도자였던 하인리히 힘러의 경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SS의 수장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히틀러를 배신하기로 결심했고 이로 인해 그는 모든 계급을 잃고 독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의 손에 넘어갔지만 힘러는 안대를 하고 꽤나 설득력 있는 연기를 펼쳐 처칠의 군대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어 눈에 띄지 않게 지냈다. 영국군이 그를 발견할 때까지 말이다. 그의 사기 행각이 밝혀지자 그는 재판을 위해 이송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방문 중의 의사는 대부분의 나치 장교들처럼 하인리히의 어금니 하나에 시한화물 캡슐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힘러는 캡슐이 제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갑자기 의사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독이 담긴 캡슐을 작동시켜 의사를 즉사시켰다. 다른 많은 저명한 나치 인사들은 시한화물 캡슐로 자살했지만 두려움이나 비겁함 때문에 또는 그저 그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살아서 전쟁을 끝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고위 공무원과 군인들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법 과정 중 하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뉘른베르크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연합군이 소집한 긴급 법원이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주요 인물 24명의 행동을 조사했을 때 그중 절반은 소위 노동센터에서 몇 년간의 강제 노동에서부터 교수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수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 목록에 있는 가장 중요한 2인물은 잔혹 행위의 희생자 가족 앞에서 목에 걸린 불타는 밧줄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나게 사악한 범죄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한스 프랑크와 같은 인물은 위대한 나치 인물을 다룬 영화와 소설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지만 유대인에 대한 끔찍한 집단 학살에도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그의 끔찍한 최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교수형에서 구출된 2 집단 학살자 중 한 명인 마틴 보르만의 끔찍한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장교들조차 두려워했던 그는 총통의 전속비서이자 정무에 있어서 오른팔이었으며 나치당 총리 대신이었다. 이 발표를 통해 우리는 보르만이 제3제국에서 매우 뛰어난 지위를 차지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직함에 허용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권력을 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히틀러와의 인터뷰 가능성은 모두 먼저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사악한 엔지니어들의 몰락. 보르만은 지도자만큼이나 유대인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도 싫어했습니다. 사실 그는 국가사회주의당 내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처형자 중 한 명이었고 이 때문에 그는 동료 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통에게 가톨릭 교회를 근절해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의 참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가 실현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대량 학살의 관리자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르만은 연합군에 의해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총통 벙커에서 자살한 후 그의 개인 비서는 베를린을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다지 멀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1945년 5월 2일 베를린 중앙역 근처 다리에서 소련군에 의해 사망했거나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시신은 1972년에 발견되었고 35년 후인 1998년에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유해는 1999년에 화장되어 발트하에 버려졌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연합군은 보르만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걷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그는 결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개인 소지품 중 많은 부분이 나치 정권 당시 압수된 유대인 재산을 회복하는 기관에 의해 회수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신고되지 않은 채 그의 가족에게 넘어갔습니다. 헤르만 괴링은 20세기 초부터 조종사로서 뛰어난 명성을 쌓았으며 1차 세계대전에서 붉은 남작의 지휘 아래 복무한 후 훈장을 받은 에이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활동하던 경력을 마감하면서 가려졌습니다. 괴링은 전략과 전투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루프트바페에 피에 굶주린 각인을 남겼는데 이는 나치즘 초기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히틀러의 존경을 얻은 전직 비행사는 경제부 장관 등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함락된 후 그는 독일군의 최고 사령관인 제국 원수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비행선과 글라이더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링은 자신의 몰락을 막을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이 독일에 대한 폭격을 개시하면서 모든 성과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제국 방위 계획은 1941년 미국이 분쟁에 참여하기 전까지 잠시 동안 운영되었다. 고전적인 영국 전투기와 더불어 미국의 폭격기가 등장하면서 독일 공군의 역량은 압도적으로 우세해졌습니다. 마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이 동부 전선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었고 소련군은 괴링의 주의를 요하는 잔혹한 방역을 감행했습니다. 연합군은 제국 원수의 의지를 꺾는 데 성공했고 제국 원수의 영토 방어 계획은 미국에 완전히 뒤떨어졌습니다. 총통의 눈에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게 했는데 총통은 괴링이 보여준 열악한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 진정한 전환점은 1945년 4월 22일 루프트바페 사령관이 히틀러가 벙커에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괴링은 극도의 야망을 품고 자신의 지도자를 불러 제국의 통치권을 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돌프는 이를 배신으로 여기고 모든 고발을 철회하고 그를 당에서 제명한 뒤 체포를 명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명계를 아는 이 조종사는 독일의 패배로 인한 혼란 속에서 집에 갇혀 있었는데 루프트바페 소대가 그를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괴링은 미군에게 잡혀 소련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피하고자 미군 전선 쪽으로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성공했고 미국은 스탈린의 부하들보다 먼저 그를 찾아냈다. 그는 감옥 수용소로 끌려갔고 나중에 재판을 위해 뉘른베르크로 이송되었습니다. 괴링은 1945년부터 1946년까지 18일간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은 지쳐 있었고 비록 그가 결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나치 관료는 끊임없이 우울증에 빠져 매우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교수대에 오르지는 않았다. 그는 처형당하기 전날 감방에서 시안화물 알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약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가설은 그가 미국 경비병에게 금시계와 장신구를 뇌물로 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다른 미국 군인이 독일 여성으로부터 괴링에게 줄 약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독약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는 아마도 진실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몸의 운명을 알고 있으며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경우와 동일할 것입니다. 전직 조종사가 제국의 통치 기간 동안 몰수한 자산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괴링은 열렬한 수집가였으며 그의 죽음 이후 135점 이상의 예술 작품이 회수되었고 유대인과 집시로부터 약탈된 수백 개의 보석과 이국적인 드레스도 회수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돈이 연합군과 당시 수용된 유물을 복원한 기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냥하기 덜 유명한 나치들의 재판. 앞서 언급했듯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은 나치 전범자 명단에는 덜 알려졌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10명은 잔혹한 군부 장교이거나 우리 세계가 경험한 적이 없는 가장 큰 집단 학살에 협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수형을 선고받고 1946년 10월 16일에 사망했으며 뉘른베르크 감옥 체육관에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질식사했습니다. 첫 번째 차례는 제국 외무장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에게 돌아갔다. 그는 대부분의 순종적인 나치 당원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그를 훌륭한 외교관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1933년 폰 리벤트로프는 바이마르 공화국 관료들 간의 비밀 회동을 자신의 집에서 조직하였고 이 회동은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아힘은 또한 총통과 베니토 무솔리니 사이의 정치적 이념적 연합인 강철 조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로써 제3제국이 이탈리아 파시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일본 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분쟁에 참전하게 된 후 총통은 리벤트로프가 외교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조장하고 홀로코스트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전에 많은 트로피, 장식품, 귀중한 유물을 숨기려고 시도했지만 이것들이 발각되어 기념품으로 경매되었습니다. 이후 기록보관소와 박물관 소장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이 유물들을 회수했지만 대부분의 귀중한 물품들은 암시장을 비롯해서 다시 판매되었습니다. 빌헬름 카이텔은 독일군의 가장 위대한 전략적 권위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의 임무는 군대의 이동을 계획하는 것이었지만 뉘른베르크 조사 결과 카이텔은 군인들의 잔혹한 태도를 극도로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고위 사령부가 폴란드와 프랑스 침공 당시 대량 총격을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습격, 이송, 민간인 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일부 베르막 장군들은 그를 히틀러의 가장 어리석은 추종자라고 불렀는데 왜 명예롭지 못하게 행동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잔혹 행위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결과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전개되면서 운명은 비극적인 과정을 거쳐 운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카이텔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에른스트 칼텐브루너는 오스트리아의 SS 지도자였으며 하인리히 힘러의 신뢰받는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중은사 조직의 고위 장교였지만 1942년에는 제국 안보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게슈타포 히틀러의 비밀 경찰, 크리포 독일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 수사국, SD 친위대의 정보기관과 같은 잔혹한 세력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진 이후 그는 반유대주의를 폭로하였고 강제수용소 경비원들에게 사형 집행을 최적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라고 선동했습니다. 칼텐브루너라는 이름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데 아마도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홀로코스트에서 맡은 역할은 전쟁의 마지막 3년 동안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피에 대한 갈증이 학살 기계에 기름을 바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지품 대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어느 독일 시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오래된 시계를 발견했고 이를 복원하면서 그 시계가 끔찍한 집단 학살광의 소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물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제3제국 동안 독일인의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을 형성한 주요 개념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종 해결책, 즉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이어진 끔찍한 반유대주의와 아리아인의 우월주의 정신이 포함됩니다. 로젠버그는 학문적 엄격성을 바탕으로 독일인을 다른 모든 인종보다 위에 두는 인종적 사다리를 확립했으며 자신들이 열등한 인종이라고 여긴 사람들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의 역할이 주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증오, 전쟁, 집단 학살을 조장하는 등 평화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젠버그의 주요 소유물은 그의 원고였으며 히틀러를 위해 수행한 모든 학술 작업의 유물이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회수되어 현재 미국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스 프랑크는 홀로코스트에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된 폴란드의 총독부를 지낸 변호사. 이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는 강제 수용소를 만들고 강제 노동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그의 관할 구역 내에서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랭크는 반인륜 범죄로 재판을 받았고 신의 자비를 부르짖으며 죽었습니다. 매달린 발, 홀로코스트 엔지니어들에 매달려 있는 발. 비렐름 프리크는 제국 내무부 장관이었고 그는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이지는 않았지만 히틀러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을 초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총통의 가장 어두운 환상을 입법으로 바꾸어 반유대주의, 대량 학살, 전쟁을 위한 군수산업의 성장, 홀로코스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형식적 절차를 허용하는 인종정책을 만들었습니다. 1943년에 프리크는 힘너로 교체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히틀러에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슈티르머의 창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히틀러의 가장 위험한 사상을 전국에 퍼뜨리는데 전념한 극도로 반유대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슈트라이허는 이 과정에서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 돈의 대부분은 나중에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슈트라이허의 정확한 사망 시간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처형 방식은 매우 극적이었다. 그 정치인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큰 소리로 모욕했지만 교수형에 처해졌을 때 목이 부러지지 않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프리츠 자우켈은 히틀러에 의해 인력 고용 담당 총정원 대사로 임명된 나치 정치인이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임무는 강제 수용소에서 600만 명에 달하는 노예를 착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자들은 혼잡한 막사에서 살았고 하루에 최대 18시간 일해야 했으며 충분한 식량, 옷,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우켈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프레트 요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고위군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데 그는 히틀러가 유럽 전역을 정복하기 위해 벌인 십자군 원정에 동행한 수많은 군인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침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역사적 회복을 위해 압류되었지만 그의 아내는 사후에 연금과 요들 하우스에 대한 청구를 했지만 돈만 받았습니다. 아서 세이스 잉콰트는 점령된 네덜란드의 총독이었으며 그 영토 내 유대인을 강제로 추방하고 무차별적으로 총살하는 것 외에도 민간인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잔혹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폴란드의 한스 프랑크의 역할과 비슷했으며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새벽 3시 그곳은 고요해졌습니다. 인류의 마음에 공포를 안겨주는 방법을 아는 12명의 남자가 뉘른베르크에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의로운 시선 앞에서 목에 매달렸습니다. 시체는 잠시 감옥에 전시된 뒤 화장을 위해 뮌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유해는 헤르만 괴링의 유해와 함께 이자르 강에 흩어졌습니다. 이는 홀로코스트 동안 잔혹하고 부당하게 죽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내린 처사에 비하면 훨씬 인도적인 처사였습니다. 이러한 처형으로 그들의 삶은 끝났지만 그들이 입힌 피해는 인류 역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포위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한 나치, 맹금류.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국가사회주의당의 최고 간부들은 반인륜 범죄, 특히 홀로코스트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들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집시,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집중수용소나 학살수용소로 보내져 체계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미국과 소련이 독일 주변에 펼친 올가미를 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뉘른베르크, 베니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규모가 작고 덜 유명한 다른 재판도 열렸는데 독일군의 고위 장교들과 나치당에 속한 부대인 SSS에 소속된 장교들이 출두해야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전쟁 범죄로 인해 박해를 받고 다양한 형을 선고받았지만 슈츠슈타펠 구성원들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의 명령에 따라 역사상 가장 큰 집단 학살 중 하나가 자행된 센터를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히틀러의 중군사 조직에 속했던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모두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나치 사냥꾼들이 수년간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중 아마도 가장 변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수배되었던 SS 장교 중 한 명인 알로이스 브루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19세에 나치당에 가입했고 곧 아돌프 히틀러의 친위대인 돌격대 스툴므압테일ung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SS에 입대하여 게슈타포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위해 일했는데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 장교를 매우 좋아하여 그를 자신의 오른팔로 여겼습니다. 브루너의 문제 해결 능력은 잔인한 아이히만을 놀라게 했고 아이히만은 그를 여러 강제 수용소의 대위로 추천했다. 이 덕분에 브루너는 비시 프랑스와 슬로바키아에서 유대인을 학살센터로 강제 이주시키는 작업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성격의 이 효율적인 대위는 나중에 프랑스 전역의 반유대주의적 추방 정책의 중심지였던 드랑시 수용소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역할에서 철도로 수감자를 수송하는 데 필요한 물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브루너는 죽음의 열차를 처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열차는 마차의 사람을 너무 많이 태워서 대부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게 만든 무시무시한 행렬이었습니다. 벨젠 슈투트호프의 수용소로 가는 열차를 계속 싣었습니다. 법원은 알로이스 브루너의 행동 방식을 근거로 그가 12만 명이 넘는 유대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그의 무시무시한 여행 중에 사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군은 SS 사령관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그를 잡았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연합군은 안톤 브루너라는 SS 장교를 발견해 그가 알로이스라고 믿었고 이를 통해 진짜 도망자는 전쟁 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브루너는 그 행운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는 동유럽 연합군 점령 당시 미국과 협력했고 나중에 소련과의 냉전에도 참여한 나치 군인들로 구성된 단체인 겔렌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브루너는 미군에서 운전사로 일했고 청후 14년에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동독에서 로마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시리아에 정착하여 거르그 피셔 박사라는 가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아시아 국가에서 매우 환영을 받았고 공식 정부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업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시리아 장교들에게 고문과 억압 기술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가 SS 고문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의 상관들은 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했고 연구자나 나치 사냥꾼이 그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이먼 자신 비젠탈은 브루너를 체포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투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995년에 독일 당국은 도망자 지휘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33만 3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그가 이미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알로이스 브루너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 전에 정의가 그 돈을 주었다면 이 아시아 국가는 나치를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 상자에 남겨주세요. 요제프 맹겔레의 또 다른 자 프리츠 울만을 향한 끝없는 추적. 이제 지구상을 걷던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요제프 맹겔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일한 SS 장교이자 의사였습니다. 물론 이 어두운 인물은 생명을 구한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맹겔레는 가스실에서의 대량 학살을 조직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더 나쁜 점은 그가 유대인을 실험대 삼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데 자신의 작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 10번 감방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겔레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사악한 실험을 했던 곳이죠. 그곳을 자신의 실험실로 사용했던 곳이죠. 맹겔레는 실제로 인간의 유전적 순수성에 집착했으며 그 집착은 아돌프 히틀러보다 더 강했습니다. SS 장교는 아리아인 슈퍼맨의 이상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찾았고 더 나아가 그가 원하는 대로 복제되거나 창조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맹겔레는 신이 되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만약 신이 낫이었다면 요제프 맹겔레의 가장 사악한 면 중 하나는 그가 피해자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그를 잔인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그의 실험에 사용된 수감자들은 수용소의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잘 먹고 더 나은 숙박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받는 동안 가스실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의사는 또한 자신이 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들을 위해 놀이공간이 있는 보육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탕과 장난감을 주었고 천사 같은 수호신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이는 실험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맹겔레가 말했듯이 실험 대상자들은 연구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실험 대상으로 삼은 수감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기형이 있는 사람들, 쌍둥이나 샴쌍둥이, 이색증, 한쪽 눈의 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수감자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맹겔레는 프리츠 울만이라는 가명으로 독일을 탈출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숨어서 농부로 일하다가 1949년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에서 적어도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의 행방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1959년에 아르헨티나 국경 근처인 파라과이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사드는 10년 이상 끈기 있게 맹겔레를 추적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1962년에 브라질로 건너가 남미에 숨어있던 다른 나치들과 함께 농장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내와 함께 이름을 볼프강 게르하르트로 바꾸었고 수영을 하던 중 뇌졸중을 앓아 익사한 후 1979년 브라질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